그 여론조사 꽃이 있는 그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서 날려버리려고 했었잖아요. 아예 못할 것이다, 뭘 해도 못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이미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아, 나 저기 이재명 안 뽑았는데 연설하는 거 보니까 후회된다. 대선 기간에도 이런 이야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남발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곧 재판을 치러야 돼서 조이대 코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저게 사실 헌법 밖에서도 다수설이었고요. 나중에라도 이거 가지고 논란을 계속 삼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도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오늘 나온 그 조사 하나 볼까요? 앞으로 일을 잘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매우 잘할 것이다가 44.6, 어느 정도 잘할 것이다가 24.8, 69.4%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걱정된다라고 하는 게 26.5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 이번에 당선됐을 때 지지율이 49잖아요. 그런데 69.4, 이재명 대통령한테 표를 찍지 않았던 사람 20%가 잘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허니문 기간이다 하더라도요, 잘할 것이다 69를 기록한 것은 대단히 높은 수치고요. 특히 저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 매우 잘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44.6. 그러니까 거의 이재명 대통령을 투표하신 모든 분들이 매우 잘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전에 있는 윤석열, 내란숙의 피해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인수위 시작부터 매우 못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50% 정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매우 아예 못할 것이다, 뭘 해도 못할 것이다라는 비율이 이미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폭주를 했던 전 그런 지점이 바로 저런 지지율의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대부분은 내가 왜 못했지라고 반성을 하지만 윤석열은 나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미 지정을 하고 폭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저 지지율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금 하는 그대로 또박또박 하는 일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앞으로 나와 있는 그 정부에서 지금도 여러 가지 뭐 인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게 기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저런 강력한 지지율을 갖고 간다면 어떠한 전국에서 어려운 지점에 돌파를 할 때, 그리고 특히나 야당에서 이미 발목 잡으려고 시도를 했을 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것도 있는데요. 리얼미터도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58.2%가 잘할 것이다. 그리고 잘하지 못할 것이다가 35.5%로 여론조사 꽃보다는 좀 더 박하게 나왔는데 이것 역시 58.2%면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거고, 어떻게 보면은요, 양지열 변호사님, 낮은 게 더 나아요. 너무 기대가 높고 잘할 것이다 90% 나오면 부담 가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저 수치도 지금도 높아 보이는 게 이번 선거에서 뭐 과반수를 넘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이 다를 때보다도 많이 나뉘어서 지금 투표를 했던 선거였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때 한번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이보다 훨씬 높았어요. 근데 그때와는 지금은 양상이 매우 다른 상황에서 58% 그리고 70% 가까이가 나왔다는 게 지금 사실 며칠 안 됐거든요. 저는 다음 주에 하면 저보다 더 수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벌써 며칠 사이에 벌써 엿새 사이에 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저 여론조사를 보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취임 선서를 할 때 그때 이제 국민들 향해서 20분 약간 넘게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때 연설을 보고도 감동받았던 분들 많이 있고, 실시간으로 댓글을 쭉 보는데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었어요. 나 저기 이재명 안 뽑았는데 연설하는 거 보니까 후회된다. 이 사람이 잘할 것 같다라는 걸. 아이고, 그러니까, 그 양반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이제 효능감이거든요. 이게 효능감인 거고, 윤석열은 임세훈 소장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까 최후에 소개하신 그 여론조사 꽃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를 아예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론 조작이다, 부정선거하고 이어지는 맥락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래서 계엄 때 지금 이후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여론조사 꽃이 있는 그 건물 자체를 폭파시켜서 날려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국민들의 뜻은 안 따랐던 것, 국민들도 그 자를 믿지 못했던 그 불행한 3년을 보내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나라가. 논스톱 아카샤이 리님,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셨는데 좋죠. 장정희님,
일주일 만에 3년 동안 앓던 화병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믿어봅시다. 믿으면 그 결과를 보여주실 거니까요. 우리가 힘을 모아서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합시다. 그런 걸 주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꼭 좋고 즐거우면 잊어버리시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2만 6천 명이 넘었는데 좋아요가 10,000명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세법나라에서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예,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속보 하나 들어온 것을 좀 짚어보죠. 지금 6월 18일 날로 지난번에 그 파기환송심 잡혀 있는데 오늘 아침에 고법에서 이놈들이 참 정신을 못 차렸어. 이걸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날짜를 박지는 않았고 연기를 했는데 아니 양절 변호사님 지금 이게 연기할 문제입니까? 지금 법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연기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고등법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조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아니 헌법 정신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드린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재판 날짜가 잡힌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소 취소를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 용어는 추정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정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대컨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자들이 이제 정말 제대로 한 거면 뭐 취임 지금 뭐 나중에 퇴임 날짜를 정해서 그 퇴임 날짜 이후 한 6개월 정도 뒤로 적으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양쪽이 좀 눈치를 보다가 지금 기한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저도 지금 속보라서 정확히 내용 못 봤습니다만 언제 하겠다라고 언제쯤 하겠다고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기라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 뭐 꼭 찬성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의 법제도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원으로서는 저게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재판이 5건 남아있죠. 1심 재판이 있는 게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대북송금, 김혜경 여사 법카 문제. 그런데 이런 것은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면 완벽하게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 그 공소 취소하면 끝나는 문제죠, 사실은. 이게 지금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억지로 잡았다는 거는 검찰 스스로 잘할 건데. 저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저는 개정을 확실히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지금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명확성을 좀 높이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많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형사소출의 의미 자체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기소 자체가 이제 기소가 돼 있는 상태니까 그거 자체를 취소하면 될 텐데 이제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일단 재판이 정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미 저는 그 의미 안에 재판 진행도 멈추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부에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 보수진영에서는 그거는 재판은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빠른 시간에 처리를 해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그 형사소치의 의미를 이거는 기소도 멈추는 것이지만 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도 중지한다라고 하는 명확성을 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더 이상 논란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눈치 보지 말고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뭐 여론 눈치 보고 이렇게 하는데 형사소추에 관한 개념 자체가 대다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그 대표실을 그 얘기 했는데 형사소추의 개념 자체는 기본적으로 재판도 그 멈추게 된다는 걸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게 다수의 의견이에요. 법률학자들의. 그럼 그거를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명확성을 좀 높이는 것을 바꾸는 것에 눈치를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눈치 보지 말고 빨리 이거 국회에 통과시켜서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것저것 논란이 있는데 헌법 84조죠.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게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이 되면은 일단 사법적인 것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재판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맨날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계속 재판 받아야 되는 어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법을 만들 필요가 있죠.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 아예 정지한다. 이렇게 명문화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양질 변호사. 지금 속보 봤는데요. 지금 예. 84조를 적용한다고 법원이 아예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저거는요, 재판 중에 단순 연기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재판 안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대법원이? 아니, 법원이? 네, 고등법원에서.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그냥 연기한다는 게 아니라 84조를 적용해서 연기한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도 이제 확인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고요. 사실 떠오르시겠지만 그 취임식 때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 얼마나 표정이 정말 썩어가면서 이렇게 뭐 어색하게 악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저게 고등법원의 결정이긴 하지만 조희대 우리 이제 법조계에서는 조희대 코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현재 법원은 조희대 코트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가. 저게 사실 헌법학계에서도 다수설이었고요. 그러네요. 저는 나머지 법원에서도 다 연기를 할 겁니다. 그럼 다수설이죠. 예, 재직 중에는 이제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로 입장을 정리한 걸로 받아들여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그 처음에 속보가 연기로만 나와가지고 뭘 연기야 했는데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 재직 중에는 안 한다. 당연하죠. 이렇게 밝힌 거네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제 84조에 따른 조치다라고 공보관의 그 고박 공보관이 이제 풀로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른바 야당에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원래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걸 굳이 공보관이 84조 따른 조치입니다라고 말을 안 해도 우리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례나 이런 것들 당연히 재판은 다 모든 게 멈추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국민의힘과 일부의 뭐 세력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재판해야 된다. 그건 별개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언론을 조장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렇게 미리 딱 써놓은 겁니다. 디테일하게. 이러니까 더 이상 논란 일으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특히나 야당의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대선 기간에도 이런 이야기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남발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곧 재판을 치러야 돼서 대통령 직이 박탈될 수 있으니까 또 선거가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자가 법을 완전 이해하지 못한 아주 잘못된 이야기고 특히나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한 아주 나쁜 악질적인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저희는 그때 봤고요. 근데 거기서 넘어서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되는데도 어제도 브리핑에서 그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재판이 돼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기가 찼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공보관에서 이렇게 84조 따른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준석 그 전 후보의 말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게 하나도 없지만요. 어제의 태도와 그 전에 선거 기간 동안 했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태도를 봤을 때 이준석 후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앞에 있었으면 혼내줬을 거다. 네, 그 말이 딱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법원을 더 편안하게 해주는 뭐 그런 차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형사법을 명확하게 해주면 법원은 물론 이제 법원이 이렇게 밝혔으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 재판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공격을 하니까 물론 이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민주당은 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형사법 추진했다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아예 법원이 이런 점에서 명확성을 보여줬다고 하면 더 이상 추진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놓는 게 낫다고 봅니다. 나중에라도 이거 가지고 논란을 계속 삼을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을 막 공격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이걸 멈추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형사법을 좀 더 명확성을 높이는 것은 법원이 이미 이렇게 밝혔으니까 부담은 좀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법원 입장에서도 이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 범인의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을 인정한 걸로 보이니까 그걸 명확성을 높이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 이분 슈퍼챗을 소개를 못 해드려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이 들었는데 김이분 님이요. 아주 의미 있는 슈퍼챗을 보내주셔서 제가 꼭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13만 8천 원을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대선 투표 날 참관인으로 그리고 투표함을 개표소까지 이동하면서 접수시켰습니다. 그리고 금일봉을 받았는데 보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관인까지 하시고 뭐 또 이동하면 좀 더 수당이 더 나오는가 봐요. 그것을 우리 정의리 TV에 보내주신 건데 참 귀한 13만 8천 원. 제가 13억 8천만 원으로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부님. 예. 윤석열, 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임세현 소장에 대한 슈퍼챗이 안 와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를 해서 좀 슈퍼챗으로 오게 하려고. 지금 공유를 임세현 식당에 예, 공유하려고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아, 그분들이 다 그렇습니까?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만 보내시라고 그래요. 윤석열이 오늘 이제 또 재판이 있었죠. 출근하는데 오늘은 뭐 한마디 하려나 궁금해서 기자들이 또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오늘 또 조용히 들어갔다 그러네요. 그런데 윤석열이 조용히 들어가는 거 뭐 요즘에 말 안 하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정말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 지도부 또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찬을 했지 않습니까? 한남동 관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무슨 조그만 수영장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사진이 이렇게 찍혔어요. 근데 수영장이 옥 외에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수영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니에요. 길이는 한 5m쯤 된다고 그러고요. 깊이가 한 50cm밖에 안 된대요. 지금 이거거든요. 여기가 뭐 수영을 할 수가 있나요? 밑에 파란 타일이 깔려 있고.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개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개 수영장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뭐 대통령실에서 그 전에 있던 놈들이 정확히 얘기는 안 하는데 뭐 하는 말이 그냥 뭐 호수처럼 만들어놨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이걸 보면서 그 파면 당하고 쫓겨나기 전에 한 얼마야? 200톤? 썼잖아요. 800톤 가까이. 800톤인가요? 네. 그거가 바로 이 개들 목욕시키고 그러느라고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던데 아니 임세현 소장님 강아지 수영장까지 따로 만들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니 저 얘기가 나오긴 나왔었어요. 그 당시에 이 공개되기 전에도 안에 흰옥기탕 또 내부에 수영장, 뭐 사우나, 드레스룸, 그 다음에 굿방, 기도방 뭐 이런 거 다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는데 당시에 이 수영장 얘기는 좀 함구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요. 왜냐하면 사람이 수영하는 데가 아니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수영을 하냐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이 주제와 어긋나게 뭐 사람이 수영하는 거 아니면 뭐냐 이 논제로 가면 안 되니까 그 얘기는 좀 이렇게 묻어둔 상태였는데 우리가 실물을 확인했죠. 근데 경호처 일부에서는 저것에 대해서 그냥 발 담그는 용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잔디밭 한 복판에 누가 이렇게 발을 담급니까 저렇게 크게요. 5m, 2m 이렇게 돼 있는 거를요. 말이 안 되고 당연히 그 윤석열, 김건희가 내란숙의 피의자 부부가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아지들을 위한 여러 다채로운 활동들을 마련해 준 것 같다라는 게 지금에 있는 가장 강력한 확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렇게 해도 저 한 번 쓰는 물로 저렇게 많이 수도량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개가 한 마리 들어갈 때마다 물 한 번씩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게 가장 확실한 거라고 봅니다. 저 안에 들리는 얘기로는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쓴 게 아니라 한 마리당 한 번씩 써서 물 한 번씩 갈았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참담한 것은 뭐냐면 세금을 국민들은 다 죽어나가고 힘들고 먹기 살기 힘들고 심지어 세금을 낼 돈조차 없어서 압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아무리 개를 사랑한다 한들 세금을 저렇게 너무 맘먹고 다 쓴 것, 맘먹고 미친 듯이 쓴 것에 대한 그런 울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사람을 위해서 쓸 수도 있죠. 그냥 국정을 위해서, 공직을 위해서,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세금이 아니라 자신들이 강아지 수영하는 거 보고 좋아서 썼다라면 정말 이건 천벌을 받을 일입니다. 저게 딱 멧돼지 한 마리 들어갈 만한 크기기는 해요. 그런데 아니 개 목욕탕까지 굳이 저렇게 풀장을 만들고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게 지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저게 일반적인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그쪽에서 처음에 얘기한 게 조경용이라는 거예요. 누가 저거를 조경용으로 보겠습니까? 연못을 뭐 제대로 구성한 것도 아니고 저게 어딜 봐서 조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두 가지의 불법이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뒤에 보이는 저 정자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그 논란이 됐던 정자입니다. 원래 광주 비엔날레에 작품으로 전시가 돼 있던 거를 그거를 떼어가지고 작품이었는데 지붕을
원래 없었던 지붕을 달아가면서 저기다가 불법적으로 옮겨놨다는 거고 건축물이 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저 수영장도 50cm 이상으로 팠으면 저것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냥 세금을 낭비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둘 다 불법적인 건축물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의 집무실 관저에 불법적인 건축물이 2개나 있었다라는 거고요. 저렇게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던 배경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눈치를 안 봤다? 그럼 뭘까요? 저는 저 사람들이 5년만 저기를 쓰고 비워줄 생각을 처음부터 안 했던 거가 아닌가 싶어요. 안 그러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까지 저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저 뒤에 정자도 말이 많더라고요. 저게 뭐 일본식이라는 그 지붕이 제 일본식은 아닌 것 같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비엔날레 한옥으로 작품으로 전시가 됐던 거를 불법적으로 이전해 온 거예요. 김건희 예, 저게 김건희 씨가 마음에 김건희가 든다고. 마음에 든다는 말 마음에 한마디 한 든다고 것 때문에. 그러면은 저기 그 직원들 시켜가지고 걔 목욕시키고 김건희는 저기 앉아가지고 목욕시키는 거 보고 있고 그랬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 그 비엔날레의 저 정자 용도를 본인이 다도를 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그 당시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도 같은 소리하고. 예. 그러면 이제 강아지는 목욕하고 수영하고 본인은 가만히 앉아서 뭐 차를 즐겼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추정이니까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확실하게는 제가 또 의심되는 것들이 지금 물이 그렇다 한들 사용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안에 뭐 흰옥기탕 몇 천만짜리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말이 많아서 그러면은 증거인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 체포되지 않고 관저에서 또아리 틀고 있었을 때 그때 윤석열을 빨리 체포해라라고 제가 1인 시위를 거의 매일 나갔어요. 그 문 앞에 있었거든요. 희한하게 큰 트럭에 무슨 건축물 자재 폐기물 같은 게 많이 나갔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내부 건지 외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인 시위하고 있으니까 차 드나드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트럭에 이렇게 부신 거 같은 거, 나무 부신 거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몇 번 실려 나가는 걸 봤던 기억이 나는 걸 보면 그러니까 갑자기 막 물로 한 것도 있었겠지만 미리 다 본인들 쫓겨날 걸 알고 조금씩 정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들어가셔서 내부를 보시긴 했겠지만요. 아마 모든 게 다 이렇게 폐허가 되고 아니면 다 뜯어내고 이런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최재목 교수님 어떻게 저렇게 하는 짓마다 다 저런 짓만 골라서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 두 사람은. 그러니까 공적 마인드가 한 일이라도 있었다면 저런 행동 못 하거든요, 절대로.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 했잖아요. 솔직히 이게 저 관제에 들어가는 거 국민들도 반대한 사람 많았고요. 지지자들도 반대하는 사람 많았으면 어떻게 꺼림칙하게 저런 데를 들어가냐고. 대통령이 한마디로 정리했잖아요. 세금 낭비다. 또 만약에 저기 안 들어가고 다른 곳에 또 말을 해보면 세금 들어가잖아요. 그 세금 때문이라도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기 전까지는 그냥 있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불편한 데 들어간 거예요. 저런 모습. 그러니까 이게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공적 마인드가 없는 인간들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적 마인드가 없는 인간들은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라면 기존에 있었던 룰도 원칙도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냥 가서 막 내가 데리고 있는 강아지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막 만들어주고 그게 세금으로 나가든 말든 물이 얼마나 들어가든 말든 정자도 저거 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가져다가 자기한테 저렇게 설치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안에 뭘 공사했는지 뭐 임세은 소장은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정말요 국민의 세금을 자기 돈, 자기 쌈짓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저런 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뭐 목걸이나 이런 것도 막 받고 또는 뭐 가방도 받고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공적 마인드가 1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전형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입니다. 얼마나 가리고 숨기고 치우고 싶은 게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 놔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풀장은 그 며칠 사이에 뭐 묻어버리거나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간 거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꼭 무덤 같다라고 했던 대통령실 필기도구 하나 없고 차도 없고 차 마실 수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요 정진석 윤재순이 지시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정진석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일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 연필 하나 안 놔두고. 이게 정진석이가 비서실장, 윤재순이 총무비서관이었는데 그 부처에서 돌아갔던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원 복귀 결정은 정진석, 윤재순 지시로 알고 있다.
인수인계 인원을 남기지 않고 전원 복귀 지시가 이례적이긴 했지만 워낙 직무 대행 기간이 길었고 특별한 인수인계 사안도 없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지금 한 경제부처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래도 일은 하게 하고 가야죠. 컴퓨터도 다 초기화해버리고 문서나 자료는 다 파기하고.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이거는 저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업무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일반적으로도요. 회사 같은 데도 업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임자와 후임자가 같이 근무하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른 직장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이에요. 대통령실의 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역할은 전임 정부에 있었던 그 직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건 의무라고 봐요. 업무 방해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업무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컴퓨터 초기화 시켜버리고 심지어는 프린터 연결하는 거, 인터넷 연결하는 것만 다 빼놨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한 곳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물건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아니 인수인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사무기기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다. 책상을 왜 옮기는 겁니까 대체? 책상이나 컴퓨터가 자기 겁니까? 아니 왜 자기들이 그거를 초기화 시켜버리고 또 이걸 뭐 다른 곳에 갖다 놔버리고 한 곳에 모아놓고 이런 일을 왜 하는 겁니까? 아니 회사가 업무 인계를 하더라도요. 전임자 책상에 쓸 수도 있고 뭐 새로운 책상이 들어올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장소는 어디에 무슨 장소들이 있는지 이거 다 얘기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복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인수 인계할 인원은 남겨놓고 해야죠. 이건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나가기 전에 문 잠그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복귀시키기 전에 이미 선거 전에 질 걸 생각하고 다 문 잠궈놓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음 정부 들어와서 너희들 한번 뭐 해봐라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단순히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업무 방해죠. 아니 국민들이 대통령실이 제대로 돌아가서 업무를 잘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역할일 텐데 그런 역할마저 못하겠다. 근데 저는 공무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두 사람의 문제라고 봐요. 공무원들이야 인사명령 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시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요 그 두 사람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똥은 안 싸놓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양절 변호사님 저거 법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보고 이제 정석 비서실장보다 저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훨씬 더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검찰의 구급 사무관으로 들어와서 윤석열의 그 신복 중의 신복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뭐 집사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꼽혀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다가도 검찰총장 시절까지도 옆에서 지켜주다가 대통령실까지 들어가서 마지막까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자리에 있었던 거고 집권 초기에 한번 논란이 됐었죠. 검찰 내에서도 성비로 징계를 받았던 인물이다. 굉장히 희한한 걸 작품이랍시고 글이라고 써가지고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그럼 끝까지 데리고 있었고 마지막까지 저 자리를 지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집행 방해 외에 증거인멸의 혐의도 강력하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잘 정리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컴퓨터를 그냥 포맷하다시피 하고 인터넷 끊어버리고 책상까지 치워버린 거는 단순히 그냥 너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수준이 아니라 이만큼 먼지 한 톨이라도 뭔가 나올 만한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대청소를 하지 않고는 저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때부터 신복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당연히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흔적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을 걸 우려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까지 좀 철저히 밝혀야 돼요, 저거. 국민 세금은 지 마음대로 쓰면서 새 정부 들어오는데 연필 한 자루 안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자식들은요. 이건 정말 처단해야 됩니다. 아니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 전용 수영장, 비엔날레에서 강탈해온 정자, 그다음에 편백나무 뭐 흰옥탕, 거기에다가 500만 원짜리 캣타워, 스크린 골프장, 스크린 야구장. 이게 뭡니까? 이런 짓을 했던 놈들이 다 이제 드러납니다. 그런데요,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제 한번 단단히 혼을 내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이번에요, 청와대로 이제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청와대 이전 TF를 만들었는데 그 TF 팀장에 누가 됐냐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 정도라고
성함도 특이해.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랑 같이 일했습니다. 임세현 소장한테 그렇지 않아도 물어보려고 그래요. 문재인 정부 때 총무비서관 했죠. 5년 내내 했습니다. 5년 내내. 이 양반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식에 나도 좀 줘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아, 이분이 너무나도 기재부 출신 공무원이신데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보통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내외부의 살림을 담당합니다. 인사와 살림을 담당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아껴 썼어요. 기억하시는 게 당시 이제 문재인 시계라고 해서 이니 시계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고가에 팔렸는데요. 이게 보통 직원들한테 좀 많이 편히 나눠주는 편이거든요. 그거 관리를 했습니다. 생일 때 딱 한 개만 나눠주는 식으로. 예. 더 이상 2개도 안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짠돌이다. 짠돌이 총무비서관이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임을 받아서 5년 동안 살림을 도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윤재순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이랑 조금 차원이 다른 분이죠. 그러니까 직원들 내에서도 불만이 많았어요. 돈 너무 안 쓴다고. 여러 가지 다 깎습니다. 예산을 안 했는데 예산을 다 깎았어요. 물론 국민들은 다행히 좋죠. 예,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적게 나가는 것을 많이 막아놨으니까 그런 부분 좋은데 이분이 아무래도 청와대에 5년 동안 총무비서관으로 계셨기 때문에 안팎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일 거고 그리고 지금의 청와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저렴하고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분이긴 한데요. 네, 그 역할을 이제 잘 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이 나 하나만 줘 그런데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더 신뢰를 하는 거죠. 제가 탁현민 비서관이 한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꼭 하나 이렇게 좀 챙겨줘야 될 게 있어가지고 뭐 그때 행사 참석 인원이 200명인데 201라고 올렸대요. 그랬는데 이렇게 201를 줘야 된다라고 해놓고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저 사람 와가지고 200명 세번 셉니다. 세죠. 예, 셉니다. 세고 저희가 가장 BHS 때 신경 썼던 것이 이렇게 공무적으로 쓰는 카드 있잖아요. 영수증이랑 뭐랑 내역 다 써야 되거든요. 이걸 가장 신경 써서 썼습니다. 쓸데없는 돈 나가면 절대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올리고. 또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경호처 직원들 고생해서 이제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얼마씩 줬는지 아세요? 5,500원. 딱 5,500원. 그러니까 그때 딱 댓글이 목욕비만 그 댓글에 그래도 바나나 우유는 하나 사 먹게 좀 챙겨주지. 5,500원이 뭐냐. 그래서 8,000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목욕탕에서는 목욕만 해. 바나나 우유는 낭비야. 딱 저 표정 맞으세요. 이런 분이 이제 청와대 이전 TF를 맡으니 얼마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벌써 3년 됐는데 윤석열이 그거 옮기는데 엄청난 정말 철새 낭비죠. 세금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 솔직히 한남동 관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안 들어오고 싶죠. 근데 안 들어가자니 또 세금 들어가고 민방위복도 다시 다 노란색으로 하고 싶은데 또 녹색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돈 이번 회의 보니까 막 노란색 녹색 막 다 있더라고요. 아유 그 정말 나쁜 놈이 돈을 말이야 아주 나라 돈을 도대체 뭘로 생각하고 썼는지 말이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검이 3개 특검이 다 이제 법을 통과를 해서 빠르면 이번 주말 내지는 이제 다음 주 중에는 출범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내란 특검법도 있고 김건희 특검법도 있습니다. 그 김건희 특검법 내에 관련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이 대통령실 이전이라든가 관저에서 썼던 부분들 다 나올 거거든요. 얼마나 어떤 일들이 나올지 진짜 막 저는 걱정스러울 정도예요.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이전 비용도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서 어디까지 늘어난지도 모르고요. 지금 아까 앞에 봤던 저기 정자하고 그 수영장도 아무도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진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관저 중축하면서 썼던 비용들 그리고 공사업체들도요. 어디를 어떻게 맡겼는지도 모르고 수계약을 했던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름에 언론에 공개가 됐던 게 뭐 21g이라든가 이런 업체들 사실은 그런 어떤 대형 공사를 맡았던 적도 없던 것들이 나왔었고요. 대통령실 관저만 그랬나요?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에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지금 대통령실에 제일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대통령실 빨리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보안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 보안 설비, 그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도감청을 막아야 되는데 그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그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집권 초기에 미국 측에서 도청한다는 논란까지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그
보안 설비가 강원돼서 특수 유리하는데 20억 원 가량을 썼는데 그 20억 원 가량 쓴 거에서 실제로 사용된 경보는 10억도 안 되고 나머지를 다 횡령했다고 해서 경호처 관련자가 구속되는 일까지 직권 시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 보안 시설 아직도 안 됐어요. 왜? 대통령이 직무 중이라서 그 공사를 계속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요. 그냥 다른 국가들의 그냥 다 열린 상태로 대통령실 일을 했던 거예요. 물론 갑자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일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거기서 새 나갈 비밀도 없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채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데 그 도대체 제가 지금 그 와중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저도 아는 거잖아요. 이제 수사 시작하면 뭐가 나올까요? 저 막 소름 끼쳐요. 생각만 해도. 저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밥 먹어야 될 시간이니까 그놈들 이야기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그 정도 하지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